맹인 주제에 우리 딸한테 뭘 바라는 거야? 장애인 유전자가 우리 핏줄에 섞인다고 생각해봐. 박소영의 아버지 박진수가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옆에 앉아있던 아들 정우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것은 단순한 결혼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완전한 모독이자 인격살인이었어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향원의 프라이빗 룸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처음부터 얼음장처럼 차갑고 살벌했어요. 박소영의 어머니 김미라는 정철민이 하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마자 표정부터 노골적으로 구겨지며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결함이 있는 불량품을 받아본 고객처럼 숨기지 않는 실망감과 경멸을 표현했죠. 어머나 정말 완전한 맹인이셨구나. 우진이가 시각장애가 있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고 절망적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이런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김미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과 조롱, 그리고 노골적인 혐오감이 가득 묻어났어요. 그녀는 정철민이 테이블 위의 음식과 물잔의 위치를 파악하느라 조심스럽게 손을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혀를 차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철민은 그런 차가운 시선들과 적대감을 온몸으로 감지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의 바르게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이 아버지 정철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따님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온화했지만 미세한 긴장감과 함께 34년간 철저히 숨겨온 무언가 깊고 거대한 것이 스며 있었어요. 하지만 박진수는 정철민의 정중하고 겸손한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싸늘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아들을 향해 돌아서며 날카롭고 비난조의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우진아, 내가 너희 아버지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심각하고 절망적인 장애가 있다는 걸 왜 미리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 이건 사기야, 완전한 사기. 우리를 속이고 기만한 거 아니야?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다니. 우진이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비록 신체적 불편함이 있으시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닥치고 입 다물어. 박진수가 아들의 간절한 변명을 거칠게 가로막았어요. 지금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건방지게 끼어들지 마라. 내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상황 파악이나 제대로 해. 김미라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변호사인 건 아시죠? 서울대 로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최고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만 해도 억대가 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격이 맞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도 경제력도 모든 면에서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박진수는 더욱 잔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과는 혈통 자체가 섞일 수 없어요. 우리는 3대째 법조인 집안이고 할아버지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그런 명문가 혈통에 장애 유전자가 들어올 수는 없다고요. 과연 이런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대접을 받은 정철민의 진짜 숨겨진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오만하고 교만한 예비 사돈들은 곧 어떤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흥미진진하고 반전 가득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정철민은 1964년 12월생으로 올해 60살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 한 채의 시세만 해도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초호화 주거지였지만 아들 우진이는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철민은 26살 되던 해 화학공장에서 일하다가 심각한 폭발 사고를 당해 완전히 시력을 잃었지만 그 이후의 34년간의 인생은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죠. 매일 새벽 6시에 정확하게 기상해서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정철민의 하루 일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각장애인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넓은 거실과 서재 벽면에는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비롯해서 금탑산업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각종 국가 표창장과 대통령 감사패가 빼곡히 걸려 있었고, 대형 서재에는 점자로 번역된 경영학과 경제학 관련 전문 서적들이 수백 권이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버드, 스탠포드, 와튼스쿨 등 세계 최고 명문 대학에서 받은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증만도 12개가 넘었죠.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몸은 괜찮으시고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세요? 저녁이면 아들 우진이가 어김없이 성실하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철민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응, 아주 잘 지냈다. 너는 공장 일이 너무 힘들지는 않니? 몸이 많이 힘들고 지치면 언제든지 솔직하게 말해. 절대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의 목소리와 말투에는 아들에 대한 깊고 진실한 사랑과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우진이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불운한 공장 사고로 시력장애를 입은 후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혼자서 정성껏 키워준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철민은 아들 앞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진짜 모습과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회사 비서들이나 임원들이 집에 업무상 방문할 때도 반드시 뒷문이나 지하 주차장으로만 출입하도록 철저히 지시했고, 모든 사업상 연락은 아들이 전혀 모르는 별도의 휴대폰 2대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분리관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여자친구 있잖아요. 박소영이라는 변호사 말이에요. 정말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성격도 좋고 마음씨도 따뜻하고요. 이번 주말에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우진이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동시에 미묘한 걱정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철민의 온화했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불길한 예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께서는 아버지의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시는 거니? 네, 물론이죠. 소영이한테 미리 다 말했고 소영이도 부모님께 설명했다고 했어요. 이해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철민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지난 34년간 철저히 숨겨온 자신의 진짜 정체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생각하면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아들을 평범하고 소박하게 키우고 싶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감춰왔는데 이제 그 오랜 비밀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벽에 걸린 대한중공업 창립 기념 사진과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영아, 내 남자친구 집안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했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들이야? 김미라가 딸에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캐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소영은 어머니의 추궁에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고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우진이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 혼자 우진이를 키우셨는데 아버님께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떨렸습니다. 박진수가 읽고 있던 경제신문을 바닥에 거칠게 내던지며 미간을 험악하게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시각장애라니? 완전히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뜻이야? 그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리며 메아리 쳤어요. 네,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진이도 정말 효자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온화하고 마음씨도 따뜻하고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고 떨렸어요. 야, 박소영. 박진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똑바로 들어있는 거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정성껏 키웠는데. 장애인 집안과 결혼하겠다고. 내가 너를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로스쿨 등록금의 유학비까지 수억 원을 투자해서 변호사로 만든 게 이런 불쌍한 집안과 엮이라고 그런 게 아니야. 정신 차려. 김미라도 격분해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널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어릴 때부터 피아노 레슨, 바이올린 레슨, 영어 과외, 수학 과외, 각종 학원비만 해도 월 수백만 원씩 들어갔어. 명품 옷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얼마나 아낌없이 투자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장애인 시아버지를 평생 모시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지만 박소영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님도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비록 신체적으로 불편하시지만 우진이를 혼자서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요. 훌륭하다고? 박진수가 비웃듯 코웃음을 크게 쳤어요. 맹인이 뭐가 훌륭해? 사회에 도움은커녕 짐만 되는 존재인데 무슨 훌륭한 소리야? 현실을 좀 봐라. 그날부터 박소영의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식탁에서는 이 문제로 격렬하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죠. 절대 안 돼. 절대로. 내 딸은 장애인 며느리 될 수 없어. 우리 집 체면과 명예가 말이 되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박진수는 완강하고 단호했습니다. 김미라는 더욱 구체적이고 잔혹하게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늘어놓았어요. 소영아, 현실을 똑똑히 직시해야 해. 장애인 시아버지를 평생 모셔야 하는 거야. 병원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 약값, 치료비, 간병비까지.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유전적 문제야. 나중에 손자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어? 상견례 당일 아침 박진수와 김미라는 새벽 5시부터 일찍 일어나서 치밀하고 냉혹한 작전회의를 벌였습니다. 여보, 오늘 반드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우리 딸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도록 말이야. 장애인 집안과는 아예 처음부터 인연 자체를 뿌리째 끊어버려야 해. 박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하면서도 단호하고 확고했어요. 김미라도 단단히 각오를 다지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강하고 냉정하게 나가서 그쪽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해요. 우리 같은 명문 법조인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도록 확실히 보여줘야 하겠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정철민과 우진이가 이미 먼저 와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철민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일어나서 깍듯한 인사를 시도했지만 박진수 부부의 반응은 처음부터 얼음장처럼 냉랭하고 적대적이었어요. 김미라는 정철민의 하얀 지팡이와 시각장애인 특유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며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고생하셨습니다. 정철민이 공손하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건성으로 겨우 고개만 살짝 까닥했고 김미라는 아예 제대로 된 인사조차 받지 않았죠. 대신 딸에게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런 불쌍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겠다는 거니? 정말 현실감이 없구나.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하고 차갑고 살벌해졌습니다. 정철민이 테이블 위의 음식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느라 조심스럽게 손으로 더듬거리며 확인하자 김미라가 박소영에게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속삭였어요. 봐, 저렇게 불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겠어? 밥 먹는 것도 저런 식인데. 다른 건 어떨지 뻔하잖아. 박진수는 더욱 직설적이고 모욕적이며 잔혹했습니다. 정아버님, 제가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딸 박소영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로스쿨도 전체 수석으로 마쳤습니다. 현재 국내 최고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급 변호사로 일하면서 연봉만 해도 억대를 훨씬 넘어요. 그런 유망하고 출중한 인재가 이런 불행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격이 맞지 않습니다. 말끝을 흐렸지만 그 모욕적인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고 잔혹했어요. 우진이가 얼굴을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모욕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비록 신체적 불편함이 있으시지만 뭐가 안 돼? 박진수가 험악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장애인은 엄연한 장애인이잖아.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인정해야지 무슨 소용이야. 정철민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고 무거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4년간 쌓여온 분노와 울분이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평생 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 김미라가 비웃듯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줄 아세요?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고 만만하지 않다고요.
박진수의 모욕적이고 잔혹한 말들이 끝없이 계속되자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고 살벌해졌습니다. 정철민의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온갖 모욕을 참고 견뎌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토록 잔혹하게 모독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아저씨, 정말 선을 넘으셨습니다. 우진이의 목소리가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저를 혼자서 정성껏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훌륭한 분을 이렇게 모독하고 모욕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미라가 차갑고 잔혹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되었는데? 결국 장애 수당이나 받으면서 근근히 생활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상류층 법조인 집안이 그런 밑바닥 계층과 인연을 맺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격이 다르다는 말이야. 그녀의 말은 정철민의 가슴 깊숙한 곳을 날카롭고 잔혹하게 찔러댔습니다. 이 잔인한 말에 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대 제조업체인 대한중공업의 회장이자 매출 13조 원, 직원 8만 명을 거느린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매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만도 수천억 원이 넘는데 장애 수당을 받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한다니요. 박진수는 더욱 거칠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이 되었습니다. 우진아, 현실을 똑똑히 냉정하게 봐라. 너희 아버지 같은 장애인이 우리 명문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 체면과 명예가 말이 되냐?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법조인 집안이야. 대법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최고 명문가의 맹인이 끼어들면 되겠어? 사회적 지위와 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럼 저희는 뭡니까? 우진이가 울먹이며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저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잔혹하고 비정하게 차별을 하십니까?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미라가 딸을 향해 차갑게 돌아서며 냉혹한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박소영, 엄마가 정말 마지막으로 분명히 묻는다. 너 정말 이런 불쌍하고 비참한 집안과 결혼해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 거야? 맹인 시아버지 뒷바라지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어? 박소영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고개를 젓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랑해요. 우진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님도 존경해요. 박소영의 확고한 대답에 박진수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사랑? 그가 비웃으며 고함을 질렀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줄 아냐? 장애인 시아버지 병원비 대고 각종 치료비에 약값까지 대면서 평생 가난하게 고생할 생각이야? 정신을 좀 차려라. 정철민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며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평생 짐만 되는 것 같네요. 우진아, 우리 이제 일어나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34년간 쌓이고 쌓인 상처와 분노, 그리고 깊은 울분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우진이는 주체할 수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아버지께서 이런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시게 해서. 정철민은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사람들의 편견과 무지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하지만 정철민의 마음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겪어본 모욕과 차별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이고 잔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장애 수당이나 받으면서 근근히 산다는 말은 그의 자존심과 인격에 깊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매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만으로도 수천억 원이 넘고 고용한 직원들만 8만 명이 넘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분통이 터지고 울분이 치밀어 올랐죠.
그날 밤 우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까지 이런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했구나. 내가 부모님께 혼나고 고생하는 게 다 우리 때문이잖아. 소영이는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더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심하고 잔혹하게 하셨어.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그래도 부모님 말씀과 뜻을 거역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 나도 충분히 이해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우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절망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우진아. 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우리의 사랑은 진짜고 진실하잖아. 이런 편견과 차별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 끝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하고 잔인해져 갔습니다. 박진수는 딸의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키고 은행 통장도 완전히 압류해버렸어요.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마라. 그 장애인 집안 아들과는 일체 연락도 끊고 만나지도 마. 내가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독재자처럼 냉혹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김미라는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좋은 검사 아들 하나 소개받았어.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나오고 사법고시도 전체 수석으로 합격했대. 집안도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 명문가고 외모도 키 크고 잘생겼다고 하더라. 이번 주말에 만나보자. 싫어요. 절대 싫어요. 난 우진이 말고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며칠 후 우진이는 직장에서도 점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서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웃기 시작했거든요. 야, 우진이 예비장인 어른들한테 완전히 차이고 거절당한 거 맞지? 당연하지. 변호사 집안에서 누가 맹인 사위를 원하겠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 꿈도 야무지게 컸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런 모욕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우진이의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정말 아버지 때문에 소영이가 평생 고생하고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는 괴로운 생각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철민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급스럽고 위험 있는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오랜만에 대기업 회장다운 권위와 위엄을 되찾았어요. 그는 비서에게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오늘 오후에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약속이 있어. 회장 전용차를 준비하고 경호팀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대기시켜. 그리고 우리 회사 홍보팀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기획실장도 함께 데리고 와. 네, 회장님.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서초동에 있는 향원이라는 고급 한정식 집이야. 그리고 우리 회사 상세 소개 자료와 내 개인 프로필, 그리고 각종 수상 내역도 빠짐없이 준비해둬.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손님들을 만날 예정이니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정철민의 목소리에는 34년간 철저히 숨겨왔던 권위와 위엄, 그리고 거대한 힘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소영의 집에서는 또다시 격렬하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소영, 정말 마지막 기회다. 오늘 중으로 그 장애인 집안 아들과 완전히 깔끔하게 인연을 끊어라. 아버지가 참을 만큼 충분히 참았다. 더 이상은 못 봐준다. 박진수의 목소리는 다그치듯 날카롭고 냉혹했어요. 김미라도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거들었습니다. 그 불쌍한 맹인 아버지랑도 다시는 절대로 엮이지 마. 우리 집안의 체면과 명예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지 알아? 박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죠. 오후 3시 정각 향원 앞 넓은 도로에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위험있게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맨 앞차에서 정철민이 당당하게 내리자 정장 차림의 비서와 경호원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그를 호위하고 둘러쌌어요. 뒤따라 내린 사람들은 모두 대한중공업의 고위 임원들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박진수 부부가 창문을 통해 이웅장하고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보,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왜 저렇게 삼엄하고 웅장하게 경호를 받고 있지? 무슨 국가 요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오는 건가? 김미라가 호기심과 궁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박진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글쎄다, 누군가 아주 중요하고 권력 있는 사람인가 보네. 경호원만 해도 대여섯 명은 되는 것 같고 차량도 최고급이고. 정철민이 식당 안으로 당당하고 위엄있게 걸어들어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서와 홍보 담당자, 법무팀장, 기획실장, 그리고 경호원들이 질서정연하고 완벽하게 따라왔어요. 마치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라도 방문하는 것처럼 압도적이고 웅장한 분위기였죠. 정철민은 박진수 부부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찾아가서 차분하면서도 위엄과 권위가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뵈었던 정철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찾아뵙게 되었네요. 그의 목소리와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인 아우라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별세계의 인물 같았어요. 박진수와 김미라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철민의 위엄있고 압도적인 모습과 그를 에워싸고 있는 수행원들의 모습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박진수와 김미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에 완전히 당황해서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철민의 압도적이고 위엄있는 모습과 그를 둘러싼 전문적인 수행원들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떻게 저희가 여기 있는 걸 정확히 아셨어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은 누구신지? 김미라가 더듬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철민은 의미심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아직 전혀 모르시는군요. 며칠 전에 저를 사회의 짐만 되는 쓸모없는 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진실과 현실을 정확히 알려드릴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때 홍보팀장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앞으로 나서서 고급 명함을 양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중공업 홍보담당 이사 최민석입니다. 저희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본 박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대한중공업 회장 정철민이라고 선명하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마 농담이시겠죠? 박진수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당황해하자 법무팀장이 두꺼운 회사 소개 자료와 각종 공식 문서들을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대한중공업은 대한민국 최대 제조업체 중 하나로 작년 연간 매출이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에 지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외 총 직원 수는 8만 명을 넘습니다. 김미라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대한중공업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거대한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회장이 바로 며칠 전에 자신들이 그토록 잔혹하게 모독하고 차별했던 금행인이라니요. 기획실장이 추가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비롯하여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통령 표창 등 수십 개의 국가 훈장과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매년 국가에 납부하시는 법인세와 각종 세금만으로도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더 놀라실 준비는 되셨나요? 정철민이 차분하면서도 위엄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를 장애 수당이나 받으면서 근근히 사는 사회의 짐덩어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매년 국가 예산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사회공헌활동과 각종 기부를 통해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홍보팀장이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특히 장애인 복지와 교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희망의 빛 재단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시며 전국의 시각장애인들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에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셨고요. 박진수와 김미라는 완전히 얼어붙고 경직되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들이 저지른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모욕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라가 벌떡 일어나며 거의 땅에 닿을 듯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박진수도 마찬가지로 황급히 일어나서 몸을 떨며 간절하게 사과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끔찍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후회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철민은 마지막으로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을 차분히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외적 조건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와 인간의 존재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 우진이와 따님 소영이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 우진이와 소영이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진수 부부는 정철민을 극진히 모시며 섬겼고 결혼식은 그야말로 호화롭고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정말 놀랍고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었죠.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하고 진솔한 의견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